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 모니쇼 시작합니다. 최근 뉴욕 증시 확실히 미 대선 이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일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에도 3대 지수 네. 급등세는 아니지만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머스크 트레이드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8% 이상 오르고 주말에만 가상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능가해서 도지코인이 30%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러셀 2000도 주간 기준 8% 이상 급등, 그리고 3대 지수 할 것 없이 모든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 관련주로 꼽히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또 한번 폭등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대중 반도체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리의 반도체주들은 하락하고 또 여타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다소 이렇게 약보합세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국내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또 금투세 폐지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수급 공백까지 이어지면서 미증시와는 다르게 재미없는 장세가 좀 이어지네요. 네, 국내 증시에 대한 걱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번 주 상황은 어떨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업종 돋보기에서는 트럼프 2기의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업종 3분기 실적 결과와 더불어 향후 전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트럼프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도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폭발력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우선 지난 주말 뉴욕 증시 트럼프 랠리와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함께 지속되면서 또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9%, S&P 500이 0.38%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09% 각각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장중에 44,000선을, S&P 500은 6,000선을 각각 돌파해냈습니다. 주간으로 보더라도 다우와 S&P 500이 4.7%씩, 또 나스닥은 5% 넘게 각각 상승했는데요. 올 들어 최고 주간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8% 이상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가 중소기업에게 더 유리할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지수가 상승했던 것에 비해서는 일부 종목군의 그 상승세가 국한됐는데요. 엔비디아부터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까지, 그리고 메타까지 대부분 대형 기술주들은 AI 수익화 논란이 부각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81% 하락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8% 넘게 급등하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해냈는데요. 10월 중국 판매량이 전월 대비로는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40% 넘게 급증했다는 소식과 사이버트럭 리스 옵션을 발표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 약품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하락세 보이다가 기대 심리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수급 요인으로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알리바바나 핀도저 등 중국 소비업종 포함한 중국 기업들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트럼프 효과가 지속되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테슬라 8% 넘게 상승했고 트럼프 소유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나흘 연속 급등 중이고요. 지난주에만 30% 이상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을 바탕으로 악재보다는 호재에 관련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도 볼까요? 규제 혁파 기대감으로 주말 사이 결국엔 8만 달러 선 돌파해내면서 사상 최고치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뉴욕 증시가 트럼프 관련 자산군들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서학개 및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을 자세히 좀 뜯어보면 관련주들이 연속성을 보이기보다는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비록 상승하긴 했지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점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볼 지점인데요. 일부 투자 회사들은 기업 가치 대비 상승이 컸던 개별 종목에 대해서 업황 문제가 아니라 고평가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지난달 발표된 70.5를 상회한 73.0으로 발표되면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기대 지수가 74.1에서 78.5로 상향 조정되면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8.7로 크게 개선된 가운데 이처럼 소비자 심리 지수도 견고하게 나온 건데요. 여러모로 미국 소비 심리가 탄탄하다는 결과에 달러와 강세, 약세 보이던 국채 금리도 하락폭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도 함께 보시죠. 장단기물이 엇갈린 흐름 보여줬는데요. 2년물은 4.25%의 상승으로 마감한 반면 10년물은 4.30%대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재료, 중반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겠죠. 미국의 핵심 동력인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 대기하고 있고요. 또 공화당이 하원까지 차지하는 레드 수입 여부도 눈여겨보면서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는지, 그 안에서 미묘한 변화는 없는지 시장 흐름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미 대선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만 1,0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일각에선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 10만 달러를 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3,000달러를 돌파한 뒤 현재 3,2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머스크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도 한때 40%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 부를 만큼 선거 캠페인 내내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매입할 뜻을 밝히는 등 우호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예고해왔고요. 규제에 나서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신 비트코인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는 등 시장 기대감을 한껏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미 대선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머스크 소식도 살펴보죠. 먼저 테슬라 주가는 연일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월가도 앞다퉈 목표 주가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50달러로 상향했고요. 투자 분석 업체 캡테시스는 향후 며칠간 주가가 270달러 이상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면 몇 달 안에 4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는 벌써부터 트럼프 행정부 홍보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 대선 투표일이었던 5일부터 자신의 SNS 계정에 하루 평균 100여 건의 정치 게시물을 올렸고 8일까지 올린 글은 400여 건에 달합니다. 또 벌써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한 연방 상원 의원이 연준을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글을 올리자 100점이라는 이모티콘을 달면서 지지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TSMC가 중국 기업들의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칩에 TSMC의 반도체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자 미국 상무부가 조사에 나섰고 결국 공급을 중단하라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를 준비 중인 트럼프까지 돌아오자 다급히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대만을 미국 반도체 산업을 빼앗은 국가로 지목한 점을 감안하면 TSMC로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대중 제재 화살이 자신들을 향하기 전에 중국 시장을 사실상 포기하고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요타는 중국 시장을 다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발을 빼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2030년까지 연간 최소 2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현지 경영진에게 더 많은 개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전면적인 사업 개편에 나섭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토요타는 중국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지 합작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량이 함께 만든 모델보다 더 많이 팔릴 만큼 체면을 구기고 있는데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고 전기차 시장에 빠삭한 현지 직원들에게 개발 책임을 최대한 많이 넘기기로 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여념없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소식에 연일 약세를 보였던 2차전지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에는 다시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2차전지는 트럼프 2기에서 전기차 수혜 정책이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에 내리막을 걸었지만 일부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재집권에도 IRA 폐기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IRA를 폐지할 수는 있지만 2차전지 투자가 집중되는 미시건이나 오하이오, 네바다 등 지역구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 실제로 공화당 내 하원의원 18명과 의장이 IRA 폐지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LG 에너지솔루션에서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온 것도 2차 전지주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8조에서 9조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자이글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LNF는 7.83%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에코프로머티가 5.84%, 소식이 나온 LG 에너지솔루션은 3.24% 급등했습니다. 미국장에서 금리 인하발 훈풍이 불어온 데 이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개별 호재가 나오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우선 알테오제는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 피하주사 제형 플랫폼을 수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ADC 피하주사 제형 개발에 대한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은 280억 원이고 마일스톤으로는 약 3,800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요. 업계에서는 ADC를 SC 제형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회사는 아직 전 세계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술 수출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생물보안법 수재로 수주 문의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상인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9월 말에 통과한 생물보안법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금요일장 마감 상황을 보면 알테오진 15%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올릭스는 12.77% 상승했습니다. 또 그밖에 한올 바이오파마가 6.52%, ABL 바이오가 4.76% 뛰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업체 아이온큐가 강세를 보이자 국내 양자 업무주도 이에 영향을 받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현재 시간 7일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는 3분기 호실적과 양자 네트워킹 기업 인수 발표에 힘입어 주가가 34% 폭등했는데요. 회사 측의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1,2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늘어났습니다. 아이온큐의 이 같은 성장세는 양자 컴퓨팅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양자 컴퓨팅은 인공지능부터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한올 소재과학이 21.56%, KCS가 10.45% 급등했고요. 엑스게이트가 9.54%, 또 솔리드와 우리로가 각각 4.82%, 3.7% 올랐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통신장비 관련 기업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사업 확장 기회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투자처로 꼽히는 AI 산업, 우크라이나 재건, 글로벌 방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필수적으로 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 장비 기업이 외국 현지 통신 서비스사, 군수기업 등의 수출을 늘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대선을 마친 미국이 통신 주파수 신규 할당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도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미국 통신사들이 AI 활성화 등을 이유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는 만큼 네트워크 설비 투자가 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다보링크가 16.67%, 머큐리가 15.4% 뛰었고요. 서진 시스템이 7%대, RF 머트리얼즈가 5%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양지수는 엇갈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랠리를 보이는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이 올랐는데요. 전 거래일은 환율도 다소 안정을 찾는가 싶었지만 또 우리가 쉬는 사이에 다시 요동치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언제쯤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전일장 복귀하면서 시장 점검하시죠. 전 거래일 코스피는 0.14% 하락해서 2,561.15포인트였고 코스닥만 올랐습니다. 1.34% 반등하면서 743.38포인트였습니다. 장중에 흐름이 눈에 띄었는데 코스피가 오전에는 1% 넘게 오르다가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꺾이더니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대거 이동을 한 건데요. 앞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자 시장이 안도했다가 중국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경계감이 커지면서 유가증권 시장이 영향을 받았고 이슈가 있었던 코스닥 제약 바이오 쪽이 수급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3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개인도 1,118억 원 팔자세였습니다. 기관만 홀로 1,175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2,265억 원 매수 우위로 지수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기관도 582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74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트럼프 수혜주가 반락했고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쪽이 반등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0.87% 약세, 현대차와 기아가 1% 넘게 하락했고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인 KB금융과 신한지주도 동반 내렸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가 1.57% 추가 상승했습니다. 10거래일 만에 20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 3.24% 상승세 시현했는데요. 리비안의 4695 배터리를 5년간 공급한다는 소식에 선방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금리 인하 소식에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알테오젠 15% 시세를 내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 종가는 43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일본 제약사인 다이치 샨코에 3억 달러 규모의 인간 히알루론진화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이 알테오젠 훈풍에 제약 바이오주 투심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니가켄 바이오도 4.3%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더불어서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 BM이 1% 내외로 반등에 성공했고요. 엔캠도 1.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HLB와 삼천당 제약이 하락했고 클래시스가 5.8%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을 소폭 윗돈 실적이 타격을 준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을 좀 예의주시하셔야겠는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 정규장 마감 시간에는 하락했습니다. 달러 기준 10원 20전 내려서 1,386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9월에 이어서 2회 연속 금리를 낮춘 데다 트럼프 당선으로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이 나타났던 건데요. 문제는 이후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환율은 다시 올랐고 오늘 새벽 역외환율은 1,396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400원 선을 넘을 가능성이 다시 커졌는데요. 요동치는 환율이 오늘 시장에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미국 대선과 FOMC 결과 등 빅 이벤트로 시장이 출렁였었는데요. 이번 주 과연 시장 분위기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에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15일에는 중국과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연준이 오는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물가 흐름 확인하셔야겠고요. 더불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도 예정이 돼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1시간 늦게 개장합니다. 10시에 시장이 시작하니 체크해 두셔야겠고요.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인 만큼 수급적인 변동성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게임 전시인 지스타 2024가 개최되는데 또 게임즈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중국 매출 비중이 큰 화장품이나 음식료 업체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도 열리는데 의료기기 섹터의 호재가 될지 확인하시죠.
이번 주는 3분기 실적 발표도 마무리됩니다. 개별 기업 성과, 경영 성과는 물론이고 전망치 등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CNC 인터내셔널과 LX 홀딩스, 한화손해보험, GKL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조선기자재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조선주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에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혀서 주목받은 바 있는데요. 조선기자재주가 시간외 거래에서 추가 상승에 성공했고요. 또 주말 사이에 윤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경제와 안보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점검 회의를 연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트럼프 랠리를 지속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여전히 힘이 없는 우리 시장, 우리도 미증시의 키 맞추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요동치는 환율과 중국 광군제 수혜 섹터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뉴스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돈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주식 정보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트럼프 효과 난리네요. 국내 증시 빼고요. 예. 예. 그러니까요. 지금 레드웨이브까지 가능성 커지고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잠시 한번 해보니까 네. 선거인단 수는 완전히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결과가 네네. 다 나왔고 312명 대 216명 예. 이 정도면 진짜 압승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상원은 52석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46석 확보되고 2석이 남았습니다만 어쨌거나 과반 상원 뒤집어진 거고요. 네. 하원이 공화당 213석 그리고 민주당 205석인데 지금 이제 과반을 넘기려면은 공화당은 5석만 더 얻으면 되고 민주당은 13석을 얻어야 되니까 그냥말로 레드 스윕이 네. 이제 목전에 이제 도달한 상황이고 예. 이게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루 이틀 시장이 반응하고 그칠 재료는 아닌 거는 분명한데. 그렇죠. 이제 트럼프 정책이 이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우려감도 있겠죠. 네, 그렇죠. 미국 대통령 자리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앉느냐가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지금 내년 1월 20일 취임인데 아직 네.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에서 평화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죠. 하마스도 즉각적인 휴전을 갖다가 제의하고 이런 거 보면은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네. 아니 뭐 비트코인이 지금 사상총으로 8만 달러, 8만 1,000달러 그러니까요. 돌파했고 뭐 10만 달러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놀랍네요. 네. 오늘 근데 약간 우리 패널분 변경이 있으시다고.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적으로. 테슬라 얘기해봐야죠. 테슬라 얘기. 예. 오늘 FR리서치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성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월요일은 우리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의 고정 출연 시간인데 네. 어떻게 송 대표님이 사정이 생기신 거예요? 한수 직접 께서 요청하신 거. 제가 좀 그렇죠.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려가지고. 아,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시구나. 네. 아니 그 중간에 이게 제가 원래는 일정이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예. 돌아오는 목요일이 아니고. 다가오는 목요일이 아니고 네. 원래 일정은 네. 근데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늦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당선도 됐고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변경 요청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많긴 한데 일단 테슬라가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지금 근데 321달러까지. 네. 예. 예. 지금 한번- 소위 말하는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테슬라만 가요. 그쵸. 근데 선거 이후에는.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만 해도 네. 다른 M7 종목들 거의 다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테슬라만 주목을 받는 거는 저는 일단 자료 한번 먼저 네, 보여주시면은 저는 이게 그 정치 후원 자금에 대해서 좀 양극화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 후원 자금 내역을 한번 보여주시면 빅테크 기업들 M7 종목들의 대표적인 정치 후원 자금입니다. 뭐냐면 파란색은 민주당을 후원한 거고요. 빨간색은 이제 공화당을 후원한 겁니다. 그러면은 애플,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다 합치면은 이제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까지는 50% 이상이 민주당한테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예. 테슬라 보면은 공화당한테 100%를 후원을 했죠. 몰빵을 했네요. 진짜 뭐 베팅을 한 번에 한 건데 그 결국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100%를 후원한 기업이 누구냐라는 걸 봤을 때는 이 기업한테 후원해 줄 수밖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전에 그 재벌집 막내들 드라마 보면은 네네. 1등과 2등이 싸우게 되면 3등과 어부지리로 이기게 된다라는 그런 예, 이야기들이 예.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상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후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그런 드라마에서는 이제 네네. 픽션으로는 조금 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게 조금 비슷하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테슬라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물어보죠. 지금 사도 되냐고. 네, 많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자금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주가는 감히 말씀드리면은 좀 그래도 저렴한 편이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이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서 이게 운용함에 있어서는 좀 나의 뭐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내 자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전히 저는 뭐 $200 제가 원래 초반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 네, 근데 이미 목표 주가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는 저는 좀 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지금 $300 좀 $200 후반대, 중후반대면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섣불리는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금 성격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때 그 뭐 미국 사람들 표현으로는 빅토리 스피치죠. 그때 팜비치에서 이제 거의 뭐 우리가 이겼다 하는 차원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할 때 그 스페이스X 우주선이 다시 이렇게 회수되는 모습을 비롯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 허리케인 때문에 남부 지역에 통신망이 무너지고 했을 때 스타링크를 갖다 쓰게 해줬는 거. 근데 그거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우크라이나도 그때 스타링크를 갖다가 쓰게 해주고 나중에 또 요금도 청구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던 중에 옆에 있던 머스크한테 수화기를 넘겼다는 거 네네. 아닙니까? 네. 앞서 모닝벨에서 김대호 예. 박사님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이제 머스크의 위상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제 그냥 전기차 회사 무슨 뭐 우주 기업의 CEO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였고 네. 정치적 위상이 상당해져 버렸는데 오죽하면 지금 또 주말 동안에 화제가 됐던 게 연준을 갖다가 대통령이 아, 예. 간섭하거나 지배해야 된다는 그 트윗에 100점 하면서 올리는 바람에 이제 머스크가 완전히 그쪽으로 지지한다까지 갔으니 이 정도 되면은 뭐 조선 초기 그 삼봉 정도제이나 수영대군 그거 해줬던 한 명의 이상인 것 같은데 뭘 줄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전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전폭적인 제일 지지를 먼저 할수 생각해 있다. 볼 수 있는 게 일단 자율주행이죠. 그렇죠? 얼마 전에 발표한 로보택시인데 그게 네. 규제가 많거든요. 사실 네. 주별로 규제는 각자 다릅니다. 네. 예.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앙 정부에서 내려주는 규제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줄 수는 있겠죠. 거기서 결정을 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하느냐. 일단 상원은 장악을 했잖아요. 예, 네. 예. 53석인가 과반수를 넘었고 예. 하원은 지금 개표 중입니다. 근데 아직 조금, 개표 예. 중인데 보시면은 아마 5석 남았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원이 435석 중에 공화당이 213석을 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203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개표가 좀 진행이 될 텐데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과 상원과 하원. 그러면은 이 전체 권력 자체가 힘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후원 자금 100%를 공화당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들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를 쏴 올리는 거 지금 팰컨 9이 주에 막 한두 개씩 쏴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탑재되는 스타링크가 거의 21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팰콘 9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스타쉽이거든요. 스타쉽을 올리냐 마냐. 근데 11월 FAA, 그러니까 여기서 발사 허가를 받아야지만 스타쉽을 쏴 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메카질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젓가락 팔로 이렇게 딱 잡는 거 11월 18일에 한 번 더 발사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7번째 테스트까지 6번째 테스트인데 7번째 테스트까지 빠르게 규제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스타링크는 전국적으로 깔릴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여기서 통신 사업도 다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거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각 기지국들이 땅이 뭐 다른 국가들보다 좀 좁기 때문에 예. 기지국들이 다 있습니다. 건물 위에 가보시면 뭐 기지국 해가지고 뭐 기지국 설치하면 돈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어딜 가더라도 사실 뭐 인터넷이나 통신이 터지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조금 오지만 가보시더라도 갑자기 안 터지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는 있죠. 맞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기지국이 많은데 해외를 보자고. 우리나라는 글로벌적으로 보면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근데 글로벌적으로 보면 미국, 중국, 유럽, 뭐 진짜 뭐 크게 말하면은 뭐 아프리카 여기는 좀 작겠죠. 예. 근데 미국만 보더라도 예. 주에서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위성이 통신이 안 터집니다. 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걸 스타링크로 쏴버린다라고 하면 저게도 위성으로 쏴버린다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이게 땅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사용 요금을 부과를 해버리면은 네. 저는 이 시장도 뭐 미국 통신 기업들도 있기는 하죠. 근데 저는 잡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미 속도는 빠릅니다. 빠르고 저도 우리나라 스타링크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 저도 쓰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FSD 그 로보택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페이스X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규제도 있죠.
옵티머스 네. 이쪽도 FSD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론 머스크가 사업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는 장기적으로 조금 이제는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냥 뭐 단순한 목표 주가 어떤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주가가 올라간다 차원을 넘어서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비즈니스나 정치적 행보는 이건 세상을 바꾸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뭐 돈도 될 뿐더러. 네, 기존에 있던 그 내연기관차들 보시면 이번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을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전체 자동차 업체들 다 시가총액을 합친 거와 비슷합니다. 지금 1조 달러 돌파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0달러에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그 공매도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계좌가 터졌을 지금 겁니다. 엄청난 손실이 네, 엄청난 손실이 네.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쇼커버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는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드려야 되긴 하는데 네. 일단은 F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근데 릴리즈가 좀 업데이트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FSD V13을 보시면은 저는 릴리즈 노트에는 아마 사람이 운전하는 개입 속도, 개입 횟수보다는 거의 10배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근데 이미 12.5.6 정도거든요. 지금 네. 버전이.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이 그 FSD가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가 텍사스 콜텍스거든요. 그 콜텍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미 가동팬이 이게 그 2개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총 6개의 콜텍스 팬이 있는데 네. 2개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한 엔비디아 GPU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콜텍스까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슈퍼컴퓨터로서는 FSD는 발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XAI 지금 그룹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GPU H100일 10만 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엔비디아 젠슨 황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네.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 도움으로 19일 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 GPU 10만 개 쓰이고 있고 현재 5만 개 GPU H100 5만 개랑 H200 5만 개가 되는데 이제는 총 20만 개 GPU를 확보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젠슨 황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이슈가 나왔던 건 뭐냐면 젠슨 황이 XAI,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게 기업 가치 한 400억 달러 수준으로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도 투자에 대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이거는 캐시카우인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리튬 정제소입니다. 리튬은 제가 볼 때는 미래에는 돈 찍어내는 사업부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여주시기 전에 지금 리튬 정제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텍사스주의 그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리튬을 왜 여기다가 지었을까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기가 텍사스랑 기가 멕시코에 아예 두 군데로 납품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수직 계열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리튬은 어디서 가져와? 라고 물으셨을 때는 저는 아르헨티나랑 칠레 쪽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한 3년 전인가 테슬라가 브라질에 시그마 리튬을 인수한다라는 발표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썰이기는 했었는데 그러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리튬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염호에서 추출하는 방식하고 그 암석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염호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말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암석 같은 경우에는 고순도 리튬을 채굴할 수가 있고
빠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한번 시그마 리튬을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저는 아르헨티나 얼마 전에 대통령 만나면서 아르헨티나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한번 있었죠. 근데 그게 이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칠레는 리튬 매장량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도를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코퍼스 크리스티가 미국의 텍사스에 있기 때문에 그 멕시코만 바로 위에 위치합니다. 그러면은 리튬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채굴을 하게 되면은 배로 이동하겠죠. 비행기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숫자를 다 보여드렸는데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자막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코퍼스 크리스티 지역입니다. 네. 그럼 제가 이거 이동 경로를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봤는데 1번은 칠레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그 아렌 쪽이고 3번이 브라질 쪽입니다. 2번이 브라질 쪽이고 3번이 아렌 쪽입니다. 자, 1번은 어디로 가냐면 칠레에서 리튬을 채굴하게 되면은 이게 파나마 운하를 타고 가는 거죠. 위로 파나마 운하를 타고 가고 자, 2번, 3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대서양을 좀 가로질러 간다. 우측에. 네, 우측으로 가로질러 간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리튬을 채굴해서 받아가지고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정제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텍사스까지 가는 시간입니다. 3시간 20분. 미국으로 따지면 짧은 거리죠. 네네. 그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멕시코 네. 기가 팩토리 멕시코입니다. 그러면은 5시간 37분이 걸리죠. 근데 이거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주에서 주 이동하는 정도입니다. 긴 거리는 아니죠. 그러면은 저 코퍼스 크리스티가 바다 앞에 바로 위치하고 테슬라가 저기에다가 위치를 선점한 이유는 아마 남아메리카 쪽에서 리튬 채굴해서 가져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이 리튬을 찍어내는 사업부도 규제가 빨리 승인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멕시코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네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예외로 해줘라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만에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저는 놀랐던 게 각국 지도자들이 만나자라고 하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였냐면 탈레반. 미국이 평화를 원하고 테러리스트 리스트에서 좀 빼달라. 고 요청을 했죠. 탈레반이. 그다음에 두 번째, 푸틴이 서양은 적이 아니다. 네. 라고 언급했죠. 네. 그다음에 푸틴이 또 한마디를 했죠. 트럼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책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카타르 쪽에서는 하마스 리더들에게 나갈 준비 통보하고 있다. 그다음에 시진핑 미국과 평화 공존을 원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후티 그 예멘의 후티 반군 세력이 침략 활동 중단하겠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이거는 10월 달에 나온 얘기인데 선거 기간 때에 나온 얘기인데 나 취임식 전에 전쟁 끝내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거 안 받아들이고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트럼프 당선되고 48시간 이내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임이 되면은 얼마나 더 빠르게 이게 변화가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테슬라를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은 적어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뉴스가 주가가 오를 만한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테슬라의 약진과 트럼프의 당선 이후 테슬라의 약진 그런데 우리 국내로 살짝 시각을 돌리면은 2차 전지주는 어떻게 봐주셔야 됩니까? 그것도 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주말 사이 어제 네. 기사가 나온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네. 네, 이게 아마 2170 원통형 배터리 셀로 파악이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2016년에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나사의 그 우주 탐사복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력이 네. 있다. 네. 그래서 나사 유인 우주선에 사용될 배터리 안정성 평가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처음 나온,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는 처음 나온 이력이긴 하지만 이미 우주선에는 배터리를 좀 들어갈 가능성은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아마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그 우주선은 파워 이즈 킹이라고 좀 불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력이 최고다, 우주선에는. 그러니까 전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안정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스페이스X도 이게 대기권으로 진입을 할 때 방열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1376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 철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다 찌그러지고 예, 다 녹고 예, 이러기 예. 때문에 그러면은 그 방열판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방열판이 또 트럼프가 언급을 한번 했었죠. 딱 당선된 날. 그래서 이 스타쉽이 내려오는 때 방열판 어떻게 만들었냐. 근데 이거 중국 할 수 있냐, 러시아 할 수 있느냐,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고 일론 머스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방열판도 중요하기는 한데 배터리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권 뚫고 올라가다가 이게 온도 때문에 아예 다 고장나 버리면은 이거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은 좋은 이슈기는 하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근데 이거는 좀 업계 전반적으로 미치는 이슈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이슈가 좀 크고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한다라고 하면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게 뭐 TCC 스틸이라든지 아니면 CIS라든지 아니면 뭐 상신 EDP. 지금 호가상으로 봤을 때 TCC 스틸이나 상신 EDP나 동원 시스템즈 뭐 참치캔 만들다가 이제 배터리 캔 만드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동시 호가상으로도 5%, 7%, 2%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다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잠깐 여쭤볼게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중국 대리기가 더 심해질 텐데 네. 상하이 메가 팩토리는 괜찮은 건지. 이미 예. 가동 메가팩은 저는 예. 이것도 사실 돈 버는 부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예. 제가 이렇게 다 돈 번다고 네네네.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이미 완공이 거의 70%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네. 저는 두 가지 트랙으로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자, 메가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세대는 아니고 ESS 저장 장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 쪽에서 대규모 이거 그 에너지 원으로 쓰이고 있고 자, 예. 그러면은 신재생을 돌리든 원전 돌리든 아니 에너지를 저장해야 비축하고 나서 뭐 피크 시간대는 쭉 내보내고 그럼 좀 휴지기 때는 그냥 뭐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이걸 조절하는 게 ESS인데 이미 호주에서 대규모 발주 계약이 나왔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도 대규모 계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중국의 관세를 100% 때리겠다라고 하는 트럼프가 있죠. 그러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메가팩도 관세를 맞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공장이 지금 총 3가지거든요. 캘리포니아 라스럽에서 이미 메가팩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분기 때 9.6기가와트시를 출하를 했죠. 그때 그래서 메가팩 난리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라스럽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요. 총 캐파가 40기가와트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네바다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가 상하이에서 메가팩토리가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거는 미국 쪽으로 안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차랑 똑같은 경로일 텐데 지금 캘리포니아랑 텍사스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거의 미국 쪽이나 캐나다 쪽에 수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이랑 아시아 쪽에 수출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상하이에서 만들어지는 메가팩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이랑 아시아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 쪽에 들어가는 거는 캘리포니아 라스럽에서 들어가는 게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 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세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메가팩 가격이 $100만 수준입니다. 하나당. 네. 근데 이게 총 캐파가 연간 10,000개씩 만들거든요. 네. 40기가와트시 정도면. 근데 그러면 환율을 1,390원으로 곱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13조 9천억 원 매출 가능합니다. 근데 3분기에 ESS에서 마진이 30.5%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영업이익 환산 시는
뭐 그냥 보수적으로 20% 잡을게요. 그러면은 4조 1천억 원 수준으로 기록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된다. 상하이랑 라스럽에서 총 2만 개씩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출은 거의 뭐 28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또 다른 기회로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상보다 지금 완공이 빨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567포인트, 코스닥 0.4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4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7,100원, SK하이닉스 0.5% 하락 예상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좀 전에 저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우주선 배터리 지금 탑재될 것이다라는 소식에 주가 오늘 호가 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9% 넘는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43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호가는 100만 4천 원, 현대차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3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6,650원, 기아 1%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1,900원. KB금융 2.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99,900원. 신한지주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6,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 금요일에 15%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3%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호가는 45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0.3%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79,300원, 그리고 HLB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3만 2,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엔케미 보합 예상되고요. 호가 15만 9,600원, 휴재 오늘 보합 예상됩니다. 그리고 클래시스가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7,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천당제약이 지금 4%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9,100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HPSP가 오늘 3%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4,4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국내 증시는 정말 트럼프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만 지금 상승이 예상되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여전히 좀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네요. 네, 좀처럼 그야말로 이 박스권 장세를 갖다 벗어날 모멘텀을 찾지를 못하는 것 같고 오늘은 또 LG엔솔이 그야말로 수급 다 빨아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모두가 몰리고 워낙 지금 수급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그 서학개미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그 미국 주식 보관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다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환율이 빠질 수가 있나요? 다들 그렇게 달러 들고 나가니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저기 아니 얼마나 최근에 이제 미 대선 전후해서 특히나 또 테슬라가 그걸 하고 했는데 이거 절대 우리 한영희 수석 내가 민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출연하셨을 때 우리 정민 앵커가 지금이라도 사회하셨을 때 그때 조금만 더 보겠다 하셨어요. 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한 수석께서 테슬라를 갖다 얼마나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꼭 거기서 그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할 때는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대목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온 게 얼마예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정민 앵커가 물으셨어요. 지금 이제 320불까지 올라온 여기에 저게 지금 월가 어지간한 IB들이 제시했던 목표가가 300불인데 이것도 훌쩍 넘어섰으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들어가요 하니까 또 이제 조심스러워지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방송 전에 대기실에서 사실 물어봤어요. 지금 사도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 많을 텐데 글쎄. 방송용과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한 분 한 분 어떤 자금인지를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버틸 수 있는 자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건 나눠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냥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도 예전에 좋다고 했었잖아요. 예. 굉장히 메모리 정말 좋다. 근데 이제 파운드리 밀리고 뭐 메모리 조금 중국 업체들한테 지금 물량 공세에 조금 밀리는 그 시황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HBM 납품 못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네. 예전에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가격대에 사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맞느냐라고 했을 때 조심스러워야 되는 자금이면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어떤 자금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뭐 진짜 5년 10년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좀 느긋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10달러대에서도 말씀드렸고 160달러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 해리스가 됐어도 저는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선 전에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공화당이 사전투표에서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뭐 원래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본투표보다 사전투표를 덜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안 하는 건데 네. 이번에 선거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에서 공화당이 경합주에서는 정말 많은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본투표로 넘어갔을 때는 이거는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능성으로 해리스가 됐다라고 하면 내가 버틸 수 없는 자금인데 그럼 이 하락을 버티고 있어야 되냐. 그런 거는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건데 상황을 보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은 저는 이 자금 성격이 정말 5년, 10년 내가 정말 뒤돌아서 네. 이거 진짜 버틸 수 있느냐. 그냥 버틸 수 있어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서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주가보다는 너무 과열이 되기는 했죠. 지금 50% 올라왔으니까. 네. 분명 조금은 사이시는 욕구가 있죠. 네. 지금 시점은. 근데 저는 조금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제가 이 몇 년 동안 거의 5년 이 방송하면서 거의 5년 동안 계속 처음부터 테슬라를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예. 그때도 계속 과열되다가 조정받고 네, 이런 네. 경우들이 굉장히 네. 많았거든요. 중간에 출렁거림이 네, 있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또 심리적인 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저 한영희 수석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뭐 이쪽 주식 투자 쪽에는 뭐 진행하는 자들이든 출연해서 뷰를 밝히는 패널이든 간에 제가 봐서는 어지간하면 롱뷰를 유지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물려서 몇 년을 고생해도 그 사람 욕 안 합니다. 왜? 운명 공동체거든. 저는 근데 반면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살 때가 아닙니다 했다가 날아가 보세요. 저 인간 때문에 못 샀다. 제 반대로만 가면 뭐 꿀 떨어진다 이 소리가 바로 나오거든. 그러니 근데 어지간하면 사세요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근데 같은 전기차 중에는 루시드, 리비안, 니콜라, 니오, 샤오펑 이 업체들은 다 사실 안 좋게 말씀드리긴 네, 했습니다. 네. 욕 많이 올라갔으면 제가 욕을 먹었겠죠. 네. 근데 이번에 루시드가 또 SUV 런칭했는데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루시드. 네, 왠지 이제 이거 조금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안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그래비티를 런칭을 했는데 예. 일단은 또 사우디 뒷목 잡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혈압 올라가지고. 뒷목 잡아. 네, 그 예. 사우디 국부펀드 PIF 계열 회사에서 이거 투자한 거거든요, 루시드. 유상증자 이번에 뭐 거의 조 단위로 했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주가가 한번 빵 하락했었는데 빈살만 또 뒷목 잡을 가능성 높다. 아무리 돈 많아도 조 단위면은 이거 조금 혈압 오르거든요. 그러면 또 빈살만이 뒷목 잡을 일이 생기면 그 테마주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뇌졸중 관련한 제약 쪽에 테마주 하나 잠시라도 나오지 않을까? 제약. 남도 아니고 빈살만이 뒷목 잡는데 지금 소장님 개그 치신 거잖아요. 뭐 개그 치는 것보다도 하도 테마주라고 들쑥날쑥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뭐 이런 소리를 한들 뭐 크게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마주 보면 가짜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받아치기가 힘드네요. 하기야 그렇게라도 해서 뭐 푼돈이라도 만져야 좀 뭐 여기 계속 있지.
제가 조선업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좀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좀 개장하고 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일단은 뭐 양시장이 좀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른바 트럼프 효과라고 해서 가상자산도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만 지금 소외되고 있는 형국인데 과연 오늘장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11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지표들 많습니다. 뭐 CPI, PPI, 소매 판매까지 지금 일단 뭐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앞서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른바 트럼프 효과라고 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 뭐 규제 완화 기대감, 감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321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8만 1,000달러를 넘어서서 뭐 연내 10만 달러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증시는 지금 수급 공백으로 계속해서 박스권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2,560포인트, 코스닥 0.2% 강보합권이네요. 745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7% 떨어집니다. 56,6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1% 약세죠.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7% 이상 올라갑니다. 42만 8천 원. 지금 스페이스X 우주선의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42만 7천 원 강세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떨어집니다. 100만 원이고요. 99만 9천 원까지 떨어지네요. 현대차가 0.49% 상승합니다. 20만 5천 원. 기아가 0.6% 떨어집니다. 92,500원이고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고 KB금융이 2% 약세입니다. 91,200원, 신한지주도 1.2% 떨어집니다. 56,100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 지난 금요일 15% 급등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2% 이상 올라갑니다. 44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 1.3% 상승하죠. 16만 1,900. 0.8%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네요. 16만 2천 원권, 에코프로 1.6% 올라갑니다. 8만 900원이고요. HLB가 1.8% 떨어집니다. 5만 9,900원. 리가캠바이오도 1.2% 상승하면서 13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젤이 3% 떨어지네요. 28만 7천 원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엔캠 0.9% 올라갑니다. 지금 16만 1,100원. 삼천당제약, 클래시스 1% 약세입니다. 각각 주가는 삼천당제약은 13만 3,700원, 클래시스는 4만 7,900원. 그런데 HPSP가 0.98% 하락하면서 3만 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지금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T사이언티픽이 20% 급등합니다. 1,539원이고요. 갤럭시 머니터리도 13% 넘게 올라갑니다. 우리기술투자 7% 강세 1,300원, 하나투자증권 5.4% 올라갑니다. 3,750원. 갤럭시 머니터리 보셨고 위지트도 15% 급등 중이고요. 이 가운데 H놈 인베스트도 3.9% 강세 2,630원, 그리고 대성창투도 올라가고요. 컴투스홀딩스도 2.9% 상승하면서 23,100원 선이고요. 위메이드 3.5% 강세입니다. 42,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다날 SGA 솔루션즈 2%, 1% 올라가고 앞서 보셨죠? T사이언티픽 20%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 오늘도 올라갑니다. 하나오션이 4% 이상 상승 중입니다. 37,850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1.7% 올라가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0.5% 상승하면서 19만 5천 원. HD 현대중공업도 1.6% 올라갑니다. 21만 3천 원. HD 현대미포도 1% 상승 중입니다. 오늘 조선주들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상자산 쪽에서는 STO 관련주들도 움직임 좋습니다. STO 관련주 핑거가 5% 강세 11,030원이고요. K옥션, 서울옥션도 4% 이상 올라갑니다. K옥션이 4,320원, 그리고 서울옥션도 7,770원. 갤럭시 SM도 6% 강세고요.
오늘 STO 관련주, 가상자산 관련주 지금 보시다시피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NFT 관련주들도 역시 강세입니다. 이게 다 같이 엮여 있거든요. 뭐 갤럭시 하모니트리, 갤럭시 SM, 핑거, 서울옥션, 컴투스홀딩스 다 이게 이제 가상자산, 뭐 STO 관련주, NFT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지금 관련주로 조금 온기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LNF도 4.9% 강세입니다. 11만 9,700원이고요. 지금 LG화학이 2% 올라갑니다. 30만 9,500원. 다만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개별적인 이제 재료기 때문에 그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1,24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75억 원, 38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지금 510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도 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49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정기장 마감 대비로 9원 60전 상승한 1,39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보합권이고, 그래 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 관련주 이런 쪽만 날아가네요. 그러네요. 예. 좀 어려워요, 국내 예, 증시가. 우리 지수는 진짜 정말 많이 실망스럽고 좀처럼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환율도 저는 지난주에 조금 어느 정도 미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인덱스가 기술적 저항 구간에서 이렇게 꺾이길래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도 일단락 됐나 싶은데 아직은 그 힘이 여전히 살아있네요. 이러면 진짜 이거 1,400원 위로 안착을 하기 위한 시도인가 싶을 정도로 당국 그래도 영향권 안에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상승이 제한되다가 꼭 이렇게 밤늦게 아니면 주말 이럴 때 또 이제 튀어오르니까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저기 이거 뭐 정민앵커께서는 이제 섹터별로 물어볼 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 한수석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요. 우리 지금 유난히 우리 시장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금년 들어서 너무 이 부진한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꼴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뭐라 보세요? 저는 금투세가 이번에 그 당대표 회의에서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밝혔긴 했지만 네. 이게 왈가왈부 많더라고요. 이게 진짜 폐지가 되는 거냐 아니냐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또 나오고는 있거든요. 완전하게 이게 폐지가 모든 의원들이 다 폐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금투세에 대한 영향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트럼프 당선 그때 당시 환율 보면은 그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우세해지는 순간 그때가 아마 12시쯤이었거든요. 네. 선거 당일날. 네. 그때 환율이 갑자기 1,398원까지 튀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피해받을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피해를 받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일부 섹터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한 0.5% 빠지고 있는데 특이하게 보이는 건 조선주 아니면 그러니까요. 조선기자재주. 네. 여기 조선기자재주 뭐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보면은 지금 양봉 그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수급 보시면은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피팅 업체인데 예. 지금 기관에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태광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뭐 테마라고 하면 테마라고 할 수 있지만은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테마 그 상승세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쫙 빨려 나가고 있지 않나. 지금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그렇거든요. 예. 왜냐면 스페이스X 11월 18일에 쏘아 올리고 그다음에 한미 우주 그 훈련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와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주 그러면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저 이수페타시스 저거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저러나요? 제2호 인수설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5,500억 정도 유상증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난 김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죽을 쏘는데 다소 시장 원리에 반하기도 하고 무슨 뭐 여기가 공산주의냐 할 수도 있겠지만 한 1년 그냥 유상증자 못하게 하는 건 어때요? 물적 분할도 네? 못하게 하고. 그거는 좀 이제 그거는 유상증자를 정말 운영 자금 신규 시설 아니 투자가 오죽 필요하기 답답하면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그쵸. 주가만 좀 오르면 유상증자니. 그쵸. 이게 제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시가 나온 것도 올빼미 공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감하고 장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개인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규제할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규제가 많아요, 사실. 뭐도 못해. 이거 너무 책임을 많아요. 져야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상법 개정이 좀 필요하긴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사에 대한 책임이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유상증자 해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상법 개정도 필요하고 이런 올빼미 공시 같은 것도 좀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조선주는 궁금하시다고. 아니 왜냐하면 이제 예. 이거 삼성전자 주주이신 건 아는데 내가 조선주까지 갖고 계신 줄 몰랐네. 아니요. 저는 그런 아니시지? 뜻은 아니고 이제 조선주가 여름부터 사실 이제 업황 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게 트럼프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 테마로만 볼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번 주에 아마 이슈 그 뉴스 하나가 발주 뉴스가 하나 나온 거 네네. 있기는 한데 그 미국산 LNG 공급 확대 제한이 있었거든요. 네네. EU 쪽에. 근데 의도치 않게 그 HD 한국조선해양 LNG 벙커링선 내척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네네. 선박당 가격이 이제 5,148억 규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러시아 쪽에서 공급 중단하니까 유럽은 가스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미국 쪽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운송했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그 가스 운송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유럽 쪽에 수출하려고 하면은 가스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바다 건너가야 되니까. 그럼 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LNG 선박. 뭐 둥그런 거나 아니면 네모난 거.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러면은 LNG 선박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쪽에 발주할 거냐? 이거 고부가 가치선인데 과거에 후동중화조선 LNG선 한 번 만들었다가 폐선돼 버려가지고 아직까지 기술력은 따라오고 있지 않은데 근데 이거 여기서 양분해서 보셔야 돼요. 중국이 1등했다. 이거는 TEU 기준. 그러니까 전체 그냥 그냥 무게 기준. 네. 중국이 1등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왜 그러냐? 아니 뭐 컨테이너선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BDI 지수 만드는 이제 발틱 선 만들 수도 있고 건화물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이건 뭐 석탄이나 이런 거 옮기겠죠. 이런 거는 마진이 안 남거든요. 일단 누구나 요즘에는 기술력 뭐 중국도 만들 수 있고 근데 LNG 같은 고부가 가치선이나 메탄올이나 에탄올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못 고장나면 돈 비싸게 주고 샀는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 수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LNG 고부가 가치선인데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마진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들이 갑자기 마진율이 확 치고 올라오는 것도 고부가 가치선이 많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거고 미국 쪽에서 유럽이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LNG 물동량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LNG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금 약간 기대감이 오르는 거는 미국에 대한 수입 그다음에 진짜 실적으로 나온 거는 중국이 아직 LNG나 고부가 가치선은 많이 수주를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단은 지난주에 조선주들이 확 올라갔던 거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올라왔던 이유는 미국의 MRO 시장 좀 진입하는 거.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미국 MRO 사업의 연간 20조 원 규모거든요. 근데 하나오션은 미 해군 대형 함정 정비 수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MSRA라고 함정 정비 협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필리조선소와 협력해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MRO 업무 협약 체결 MOU를 맺기는 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오션이랑 HD현대중공업이 지난주에 무게가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거의 20% 올라갔던 이유들이 사실 여기에 좀 무게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나. 결국엔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아까 자동차 쪽에 뭐 이렇게 루시드가 아까 차 이름이 뭐였죠? 그래비티. 그래비티. 네. 그래비티면 중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우리 현대차, 기아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레벨이고 이제 살짝 이제 바닥을 잡을까 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IRA로 인해 가지고 네. 현지 공장, 조지아 공장 빨리 가동을 시작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근데 일단 현대차가 이번에 영업이익으로 폭스바겐 눌렀잖아요. 근데 예.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부진하기 때문에 이 반사이익을 거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가 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현재. 그 영업이익에서 폭스바겐을 눌렀다 할 것 같으면 좀 주가가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엄청난 일인데. 지금 예.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달러가 올라가는 부분들로 영향도 있고 사실 워낙 큰 그 시가총액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별적인 매수, 이거 LG에너지 솔루션 이슈 이런 거는 좀 특이 사항인 거죠. 예. 근데 일단 매크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달러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현대차 실적에는 좋죠. 왜냐? 그러니까. 예. 환전할 때 예. 다시 환전할 때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수출 효과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한 역대급 실적이 또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주가가 좀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천천히 좀 바닥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 낙폭이 좀 커지는데 이거 언제가 바닥이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일단 아까보다 0.5에서 지금 코스피가 0.8 정도, 코스닥이 0.8 정도고 코스피가 지금 0.43 정도인데 아마 코스피가 안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 네, 영향도 좀 그러니까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게 LNF나 아니면 뭐 세로닉스, 그다음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조금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트럼프 효과, 환율이 좀 진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금투세가 조금 얘기가 쏙 들어가기는 했죠. 네네. 근데 이 수급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좀 전반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게 저는 완벽하게 금투세가 좀 없어진다라는 표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월요일장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비우호적이진 않은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현재 0.43% 내리면서 2,550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61% 하락합니다. 현재 7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특히 외국인이 1,63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 역시도 61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2,21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팝니다. 61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107억 원 순매수, 그리고 개인 역시도 553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전기 제품, 그리고 기계와 조선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비철금속 업종이 가장 크게 내리고 있고요. 화장품과 반도체 장비 업종도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가 강합니다. 트럼프 효과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건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관련주 내에서는 T사이언티픽이 20.4% 시세 분출하면서 현재 거래가 1,541원이고요. 위지트 역시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12.7% 상승하면서 거래가 1,370원이고요. 우리기술투자가 7.18% 강세로 현재 거래가 1,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투자증권도 오늘 8% 넘는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3,835원입니다. 조선주도 상승 중입니다. 조선주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받아왔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트럼프 수혜주로 수급이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주 내에서 한화오션 오늘장에서 6.3% 강세입니다. 38,500원이고요. HJ중공업이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3,0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2.36% 오름세로 11,270원. HD현대미포도 1.82% 오름세 기록하면서 거래가 11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역시도 1.67% 오름세로 거래가는 21만 3천 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보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통화에서 유럽에 주둔 중인 상당한 미군의 존재를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시세 분출 중입니다. 23%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1,215원 선에서 형성이 돼 있고요. DYD도 11.28% 급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노인스트루먼트가 2.18% 강세, 현대 에버다임이 7.6% 오르면서 9,880원 선이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도 1.82%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3,64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주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급등하면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투심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로부터 우주선에 탑재할 전력 공급용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았던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사 계약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 주가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5.5% 추가 상승에 성공하면서 현재 거래가 42만 500원이고요. 더불어서 LNF가 4.1% 강세로 11만 9천 원, LG화학도 올라갑니다. 2.15% 상승하면서 3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소폭 약한 모습입니다. 1.26% 하락하면서 1,9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에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장 지수 하락폭을 줄여낼 수 있을지 환율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반대 방향으로 3배 따르는 속스, 같은 방향으로 3배 따르는 엑소엑셀이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뉴욕 증시는 지난주 강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들어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친기업 행보를 보일 거란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낙관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속스는 매도 우위, 엑소엑셀은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4위는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TSLR, 그리고 테슬라가 1위에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에만 주가가 27% 넘게 올랐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테슬라와 머스크 CEO가 최대 승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러나 한편으로 주가 상승세가 기업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승리로 테슬라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3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결국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사상 첫 시총 4조 달러 진입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지수에 공식 편입됐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날 소폭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대중 반도체 제재를 더욱 강화할 거란 우려 때문인데요. 엔비디아의 매출 중 20%가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월가에서 주목하는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 CEO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위원회에서 주요 역할을 맡아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지난 금요일장에서 2년 6개월 만에 돌파했죠. 한편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져서 업계 전반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테슬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를 갖고 있어 다른 기업보다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음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소식입니다. 팔란티어는 지난주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만 주가가 23% 넘게 급등했는데 AI 소프트웨어 수요가 늘고 최근 S&P 500 지수에 편입된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제프리스의 브렌트실 애널리스트는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고 경고했는데요.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내부자들이 우리 사주 매각에 나서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를 지지하려면 향후 4년간 40%의 매출 성장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포지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이에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는 28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소식입니다. 알파벳도 최근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죠. 그러나 루프캐피탈은 알파벳이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투자 심리가 향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규제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서 단기적으로는 AI 기술이 검색 엔진 사업을 견인하지 못할 것이며 상승 촉매제 또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향상시켜서 이에 대한 경쟁 위협도 부각될 거란 의견인데요. 하지만 다소 우려 섞인 전망에도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도 18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된 섹터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 섹터도 있겠습니다만 또 방산 섹터가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네, 사실 방산 섹터가 움직인 거는 꼭 이번 미 대선 때문에 움직였다고 볼 수도 없을 만큼 네네. 일찌감치 움직이고 시세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 세계 시장을 향해서 진격하면서 또 이제 위상을 떨치고 있는 K방산 이미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는 시간 자리했습니다. SK증권 나승두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 연구원님 지금 뭐 외국인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팔고 있고 지수도 이렇게 맥을 못 추는 와중에도 지금 방산주의 이렇게 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싶은 시장 흐름이고 주가 흐름인데요.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일찌감치 좋았거든요. 방산주 그동안에 그 동력이 뭐였습니까? 일단 그 방산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이제 그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만 비단 그것만이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끈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시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방산 섹터는 올라오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어떤 확실한 성장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 시장 주도주들을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찾기 어려운 그런 국면에서는 오히려 방산 섹터가 확실한 성장 섹터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익을 내는 섹터다 약간 이런 식의 좀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뭐 경기 방어주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떤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확실한 투자처로 좀 자리매김했다. 좀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 수주 기대감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미 그 이전에 뭐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호주, 이집트에서 대형 수주 잔고도 확보했는데 이게 몇 년 동안의 실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라면서요. 네, 뭐 지금 수주를 받은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연간 이익이 쭉 늘어날 거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분기별로 실적 편차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분기별 실적 편차라 함은 이제 방산 물자들이 인도되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까지 수주 받은 것들은 향후 뭐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충분히 이제 이익을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네.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방산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수출해서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산 물자를 운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시켜줘야 될 거고요. 네. 예를 들면 거기에 따라서 초기에 좀 필요한 어떤 포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들을 전수해줘야 되고 조금 더 길게 보면 관련된 기술을 이제 이전받기를 원하는 그런 고객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뭐 10년 이상 길게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방산 대규모 수출 이룬 기업들은 아마 중장기적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영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은 우리 진짜 대한민국 산업계 기업들 애쓰고 그동안 발전해온 거 이거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네. 워낙에 증시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바닥권이다 보니까 이 자괴감이 들고 뭔가 이 자꾸 이 패배감이 들고 말이죠. 자신감 잃고. 근데 지금 또 약간 또 이 잘 나가고 있는 이 방산 쪽에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무기 등이나 이제 방산물자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 내용의 이제 방위 사업법 개정안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통과되면 아무래도 방산 기업들한테는 악재 아닌가요? 사실 이 부분은 네. 되게 평가하기도 좀 신중해야 되고 신중해야 이제 되고. 언급하기가 좀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직관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들만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 물자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예. 국회 동의라는 어떤 그런 절차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네요. 수출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아.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뭔가 수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도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속도에서 좀 더디고 경쟁 국가나 경쟁 기업한테 오히려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낼 수도 분명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 개정안의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이제 안전 보장 관련 이제 그 조약을 체결한 국가라든지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파병을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국가라든지 그런 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예외 조항을 둔 것도 좀 확인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위치해 있는 어떤 그런 그 입장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단기간에는 전쟁이 끝날 거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반대로 G2 간의 갈등은 계속될 거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네네.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보면 그 G2 국가 또는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G2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블록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선택의 문제에 계속 직면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너무 속도전이라고만 생각하고 방산물자로 수출을 했다가 만약에 이런 이해관계에서 엇갈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탈세계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어떤 행보를 가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완전 나쁜 그 일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개별 기업 좀 이슈 좀 여쭤볼게요.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방산 기업이죠. 밥콕하고 이제 해외 MRO 그러니까 뭔가 유지 보수 이제 정비 시장 진출을 위한 MOU 계약을 체결했고 또 천궁2 이게 지대공 미사일이죠. 네. 뭐 수출 계약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적 전망 어떤가요? 일단 밥콕이라는 뭐 예. 글로벌 기업하고 LIG 넥스원이 MOU를 맺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사업 저변이 넓어지는 것도 있지만 네. 이 우리나라의 그런 유도무기 관련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비대칭 전력을 차지하는 그 유도무기 사업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도무기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닉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투자자들한테 외면을 받았던 시절도 분명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전세에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무기들을 보면 유도무기라든지 특히 이제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도 유도무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LIG 넥스원의 어떤 그런 그 수출 요청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수주 잔고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간으로는 매출액은 3조 원을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러우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이었던 2021년도 대비해서 계속해서 ROE나 영업이익률 같은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한화 쪽도 한번 짚어주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화 시스템 두 개 다 참 대단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방산업체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가장 크죠. 가장 큰 업체입니다. 지금 또 모멘텀도 뭐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이전에 예. 그 조선업이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시는 것도 네, 저도 이제 네. 봤었는데 네. 한화 그룹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한화 생각을 그룹에. 하고요. 특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K9 자주포라고 대표되는 네. 우리나라에도 가장 많이 실전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실전 배치가 모두 끝날 정도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그런 자주포입니다만 예. 이 자주포에 대한 어떤 글로벌리한 관심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전에 수출했던 사례도 분명 있긴 있는데 더 많은 국가에 더 많은 수량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자주포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계되는 장갑차라든지 또는 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화가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좀 이제 한 몸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달에는 이제 비방산 분야였던 부분들을 인적 분할해서 따로 떼어내고 오히려 방산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한화가 이제 누리호 발사 체계 종합 기업에 선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엔진 조립부터 전체적인 총괄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방산도 좋지만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산업이나 이런 네. 데에도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내년 계속 줄곧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한화 에어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자회사 이제 한화 시스템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ICT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만 이 ICT 사업에 이제는 방산 실적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은 ICT, 이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이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 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이런 핵심 그 방산 물자에 전자 장비들을 탑재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 그거와 연관되어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까지도 실적이 좋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흐름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천공2 같은 경우에도 지상에서 적들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그 다기능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이 또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KF-21 실전 배치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이 전투기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한다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형태들의 그 탐지 기술을 활용한 이런 그런 부분들이 하나 시스템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이미 작년에 발사를 성공했습니다만 하나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소형 사업 위성, 이 네. 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UAM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2025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 그룹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현대로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재작년에 이제 폴란드하고 1000대 규모 K2 전차 수출 기본 계약을 맺어서 어깨를 놀라게 했는데 또 지난 2분기부터 실적의 청신호가 켜졌고 뭐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좀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폴란드 1차 계약에 따른 이제 그 수출 인도 물량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K9 자주포와는 달리 K2 전차는 아직까지는 2차 이행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잠잠한 상황이거든요. 뭐 이르면 연내 그런 계약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2차 이행 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이제 이미 1차 이행 계약으로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그 K2 전차의 그 납품 수량이나 시점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2차 이행 계약까지 다 진행이 되게 되면 이미 폴란드와 처음 이야기 나눴던 기본 계약상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이제 수출하기로 언급이 됐던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아마 수주 잔고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 화면에 나왔던 그 전차 탱크가 현대로템이 로템 만드는 K2 전차. K2 전차죠. 그 K2 전차가 근데 이제 수출하는 것도 수출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3차, 4차 실전 배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실전 배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뭐 중동이나 뭐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 K2 전차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방산 물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이제 국산화에 대한 진행도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산화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영향도 줄이면서 우리가 더 많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현대로템은 아마 이익률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전차뿐만 아니라 기존의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던 이 전동차 관련된 부분도 미국 시장을 굉장히 좀 공략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고무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KTX 3000이라든지 SRT로 대표되는 고속철을 현대로템이 만들어서 납품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국 LA 지역의 전동차 수주까지도 하면서 미국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의 그런 전동차 기술까지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현대로템은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것도 방산주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네. 종목인데. 한국 항공우주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2013년도와 2015년도에 보여줬던 한국 항공우주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때의 향기가 지금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향기.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그때 당시에 한국 항공우주가 주가가 한참 좋고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라크에다가 이제 TA-50이라는 완제기를 처음 팔기 시작을 예. 했었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체 부품과 관련된 시장도 성장하면서 한국 항공우주의 수주라든지 이익률이 굉장히 개선되던 시점이 2013년도부터 15년이었고요.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오히려 그때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에 뭐 FA50이라는 경공격기를 수출한 것도 있습니다만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이런 우리나라 경공격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내년이 되면 수리온 헬기 같은 그런 회전이익의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기체, 동체, 항공기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아하. 그 코로나19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오히려 기체 부품을 만들던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 정도 되고 서플라이 체인이 좀 정리되면서 예. 오히려 이런 한국항공우주 같이 살아남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수주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때 2013년도 15년대의 향수가 지금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방산 관련 기업들 좀 설명을 주셨는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외국인은 현대로템 사거든요. 네. 혹시 연구원님 개인적으로 좋게 보시는 저는 방산 오늘 말씀드린 그 기업 네 가지는 빅4 기업이라고 보통 불리는 예.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기업들은 골고루 바스켓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선별적인 선택을 했다가는 네. 이제 내가 고른 주식 말고 다른 게 어떤 수주 소식이 나오거나 수출 소식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방사는 빅4 기업을 같이 바스켓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출을 하는 방산 빅4 기업에 딸려 있는 이 밸류 체인들 네.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부품을 납품하거나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까지도 뭐 낙수 효과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실적 개선이나 수주 물량도 많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협력 업체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 연구원님 그냥 뭐 방산 이제 바스켓 네. 매매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방산 관련 ETF 투자도 괜찮겠네요. ETF 투자도 굉장히 괜찮은데 ETF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조금 그걸 좀 살펴보셔야 될 살펴봐야 것 된다. 같고요. 네, 아. ETF별로 국내 예. 방산 기업만 담고 있는 데도 있지만 외국은 뭐 우주라든지 아하. 또는 보안 업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믹스되어 있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ETF를 고르실 때 이제 그 보유 종목들은 이제 가볍게 살펴보실 수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ETF 선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쓸데없는 높아심인데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인데요. 항상 이러고 나서 아, 정점 찍을까 봐 꼭 언론에서 호들갑 떨고 뭐 비즈에서 그래 뭐 그거 업종부 돋보기에서 그냥 방산 좋다 해서 들어갔더니만 하루도 못 가더라 내지는 뭐 일주일을 못 가더라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보시기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뭐 우리나라 방산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를 생각해 보면 네. 뭐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간 갈등이나 대립이라는 키워드는 당분간 계속될 거다라는 거는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했던 얘기들 들어보면 이미 우리나라한테도 방위비 분담금 그러게요. 많이 내라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나토 회원국들한테도 지금은 이번 그 선거 기간에는 3% GDP 대비 3%까지 비중을 늘리라고 아하,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하. 사실 그 이전에 트럼프 1기 때를 생각해 보면 GDP 대비 4%까지 늘리라고 그러니까, 압박을 예.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탈세계화 그리고 이제 블록화가 진행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자주 국방력의 강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고 성장한다라는 데에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보면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 실적 편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연도별 꾸준히 상승한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시면 방산은 어떻게 보면 뭐 아주 내 포트폴리오에 가장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비중을 확실히 깔고 가야 되는 핵심 섹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확실히 이게 주도주도 없고 오히려 기존 주도주들이 지금 맥을 못 추다 보니까 지금 양시장 좀 많이 흘러내리네요. 예. 예. 오늘 또 이렇게 업종 돋보기에서 방산주 다루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증시에서 왜 태조 이방원 한때 유행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 중에서도 이방원의 방 그거 그때 유행할 때 들고 지금까지 계속 붙들고 계셨으면 정말 만족스러운 수익이 났을 것 같네요. 쉽지 않죠. 그 중에서 또 아닌 건 아니지만.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